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43분입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셨죠? 네, 다들 퇴근하시고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녁은 다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나요? 이번 주에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기간인데 이제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슬슬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신청하는 날이라서 오늘 신청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주말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기간이 다가오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 맞춰서 잘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집에서 놀고 있다가 최근에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지금 적지 않은데 사실 완전 어렸을 때 운전면허를 우리가 보통 따잖아요. 근데 그때 타이밍을 한번 놓쳐가지고 한번 타이밍 놓치니까 운전면허 딸 그냥 타이밍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따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면허가 없는데 지금 노는 김에 면허를 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서야 면허를 막 따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제가 시간이 요즘 많기 때문에 거의 매일매일 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가도 재미가 있으니까 빠지지 않고 잘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요즘 삶에 또 하나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가 내가 관심이 없는 걸 배우면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또 관심이 있다거나 또 흥미가 좀 있는 요소들을 배우게 되면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배운다라는 게 사람은 끝도 없이 배우잖아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에 배우고 계신 게 있다거나 또는 배우고 싶으신 게 있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사실 퇴근하고 시간 쪼개서 그런 걸 배운다는 게 굉장히 큰 용기고 대단히 성실해야지 할 수가 있는 것들이긴 한데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운전면허긴 하지만 나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직장인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그 사이에 자기 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큰 용기 되셔서 실행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3번째 시간입니다. 은근히 다른 고전 소설을 할 때에 비해서 조회수도 조금 더 잘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고 분위기 조회수도 좀 더 나오고 하니까 자기 개발서 위주로 가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겠죠. 자기 개발서도 하다가 소설도 하다가 인문학 서적도 하다가 에세이도 하다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 저작권이라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연락을 해도 출판사 측에 연락이 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소규모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할 방법조차 찾을 수가 없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참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번갈아 가면서 좀 균형 있게 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세 번째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 1장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 내게는 충직한 6 타인이 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배웠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서, 누가다. 러디어드 키플링 1부 2장에서 다룬 윌리스 캐리어의 마법 같은 공식이 걱정거리를 전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3가지 기본 단계를 익혀야 한다. 1. 사실을 파악하라. 2. 사실을 분석하라. 3.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라. 뻔한 이야기 같은가? 그럴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가르치고 사용했던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을 써야 한다. 첫 번째 단계를 보자. 사실을 파악하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혼란 속에서 마음을 졸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다. 22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장으로 재직했던 고 허버트 호크스의 고견이었다. 20만 명 넘는 학생들이 크고 작은 고민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던 그는 혼란이야말로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을 뿐더러 안달복달하지도 않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이렇듯 화요일이 다가올 무렵까지 모든 사실을 파악하면 보통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호크스 학장에게 물었다. 그 말은 당신이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렸다는 뜻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물론이지요. 제 삶에는 걱정이 파고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기 마련입니다. 거듭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말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하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토머스 에디슨의 말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려 든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생각한 바를 뒷받침해 줄 사실만 열심히 찾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난다. 내 편이 되어줄 사실, 즉 자신의 소망에 들어맞고 편견을 정당화해 줄 사실만을 원한다. 앙드레 모루아의 말처럼 우리의 개인적 욕망에 부합하는 것들은 진실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 상황이 이렇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토록 힘든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2에 2를 더하면 5라고 믿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풀어보려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세상에는 2 더하기 2가 5라고 고집하거나
심지어 500이라고 우기면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삶마저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호크스 학장의 말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물론 걱정에 휩싸인 상태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대체로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실을 파악할 때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공정하고 냉정한 시각을 갖게 되며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된다. 둘째, 때로는 상대편 변호사의 입장이 되어본다. 다시 말해, 내게 불리한 사실을 모두 모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의 바람과는 어긋나거나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 모두를 차곡차곡 모아둔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사건에 대한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써본다. 그러면 보통은 양극단 사이 어느 지점에 분명한 진실이 놓여 있기 마련이다. 당신이나 나, 심지어 아인슈타인이나 미국의 대법원이라도 우선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빼곡히 채워놓은 노트 2,500권을 유품으로 남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다. 사실을 파악하라. 우리도 호크스 학장처럼 해보자. 사실을 공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자. 하지만 사실을 전부 모은다 해도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사실을 글로 적으면 훨씬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종이에 사실을 적어보거나 문제를 말로 옮겨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찰스 캐터링의 말을 빌자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했다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이제껏 이야기한 바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극동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로 나와 수년간 알고 지낸 갈렌 리치필드의 이야기다. 1942년 일본이 상하이를 침공했을 때 그는 중국에 살고 있었다.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한 직후 상하이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 생명보험 상하이 지사의 관리자였죠. 일본은 우리 회사에 청산인을 파견했는데 그는 해군 장성이었습니다. 그를 도와 회사 자산을 청산하라는 명령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협조하거나 아니거나인데 아니거나는 곧 죽음을 의미했지요.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지못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넘긴 목록에는 75만 달러 상당의 유가증권 한 뭉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유가증권은 홍콩 지사의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들키면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금세 알아채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었을 때 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수석 회계사가 일본인 장성이 크게 화가 나 발을 쿵쿵 구르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를 도둑이요 반역자로 몰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졸지에 제가 일본군에 저항한 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저항의 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를 브릿지 하우스에 집어넣겠지요. 브릿지 하우스라니, 일본 헌병대의 고문실이라니. 제 친구 한 명은 고문실로 끌려갈 처지가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흘 동안 취조와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생을 마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일요일 오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하얗게 질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저 역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동안 저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적어왔습니다. 1.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2.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굳이 글로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와 해답을 직접 써봐야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상하이 YMCA에 있는 제 방에 가서 타자기를 꺼냈습니다. 1.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답. 내일 아침 브릿지 하우스로 끌려가는 게 두렵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2.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몇 시간을 고민하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4가지 행동과 예상되는 결과를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일본인 장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영어를 못한다.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소통하면 그가 지난번처럼 흥분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라 굳이 나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곧바로 브릿지 하우스에 쳐넣을 게 뻔하다. 둘째, 탈출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YMCA에 내 방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일일이 검문을 받는다. 도망쳤다가는 바로 체포되어 총사령을 당할 것이다. 셋째, 내 방에 처박혀서 사무실 근처는 얼씬도 않는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일본인 장성의 의심을 살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부하를 보내 나를 체포해서 브릿지 하우스에 집어넣을 것이다. 넷째, 월요일 아침에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한다. 일본인 장성은 몹시 바빠서 나에 대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 만약 생각이 나더라도 그 사이에 진정이 되어 나를 괴롭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희망이 있다. 그가 나를 괴롭히려 들더라도 최소한 설명할 기회는 있으니까. 그러니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야 브릿지하우스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본 다음 그중 넷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일본인 장성은 담배를 꼬나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를 쏘아보면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그는 6주 뒤에 도쿄로 돌아갔으며 제 걱정은 끝났습니다. 이처럼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요일 오후에 자리에 앉아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예상되는 결과를 모두 써보고 침착하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허둥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겁니다.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일요일 오후 내내 걱정만 하다가 끝내 미쳐버렸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피곤하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사무실에 출근했다면 아마 일본인 장성은 제 표정만 보고도 의심이 들어 모종의 행동을 취했을 겁니다. 여러 번의 경험으로 저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3.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갈렌 리치필드는 현재 뉴욕 존가에 있는 스타파크 앤 프리먼사의 극동지역 담당 이사로 재직 중이며 대형 보험과 금융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사업가 중 하나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걱정을 분석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방법이 탁월한 이유는 무엇일까? 효과적이고 구체적이며 문제의 핵심으로 직접 파고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던 결단을 실천에 옮기라는 세 번째이자 필요 불가결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조사나 분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엄청난 에너지만 낭비하는 셈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 남았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관심은 완전히 무시하라 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관심과 걱정을 동의어로 사용했다. 사실에 입각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면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려고 멈춰서지 말고 주저하거나 걱정하거나 발걸음을 돌리려고도 하지 말라. 자기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기 의심은 다른 의심도 낳기 마련이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한 번은 오클라호마 주에서 저명한 석유 기업가 웨이트 필립스에게 결정한 바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직면한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다 보면 혼란과 걱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의 조사나 생각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정하고 행동하며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도 갈렌 리치필드의 방법을 이용하여 골치 아픈 걱정거리를 날려버리는 게 어떨까?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라. 1.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2.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3.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4. 언제부터 실천할 것인가? 2장. 직업상의 걱정을 반으로 줄이는 법.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이 장의 제목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웃기지 마셔. 내가 사업을 한 지 19년째인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벌써 알고 있겠지. 내 걱정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나도 몇 년 전에 이 장의 제목을 봤다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나칠 정도로 커다란 약속을 하고 있는 셈인데 대체로
그런 약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의 직업상 걱정을 반으로 줄이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당사자가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른 사람들의 걱정을 반으로 줄였던 사례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나는 일부 3장에서 알렉시스 카렐 박사의 말을 인용했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걱정이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10%만 줄여도 기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한 기업체 임원이 걱정의 50%가 아니라 무려 75%나 줄였던 사례를 보여주겠다. 그가 가진 문제는 경영 현안을 해결하느라 회의에 쏟아붓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당신이 확인할 수도 없는 옆집 사람이나 아무개 혹은 내가 아는 오하이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레온 쉼킨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다. 그는 뉴욕 록펠러 센터에 있는 미국의 대형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의 공동 경영자이자 책임자다. 그의 경험을 들어보자. 15년간 저는 하루의 절반 정도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보냈습니다.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나을까 등을 토론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의자에서 몸을 베베 꼬거나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제자리 걸음만 할 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밤이면 녹초가 되어 쓰러질 지경이었죠. 앞으로도 별반 다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똑같은 일을 15년이나 해왔으니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거든요. 만약 당시에 제게 누군가 온갖 걱정을 늘어놓는 회의 시간이 4분의 1로 줄고 더불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걱정에 4분의 3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를 미쳤거나 취했거나 물정 모르는 낙관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로 8년 동안 실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건강과 행복이라는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마술이라도 부리냐고요? 아닙니다. 마술과 마찬가지로 방법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15년간 써왔던 회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린 동료가 자신의 실수를 세세히 밝히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기였거든요. 둘째,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제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 1. 무엇이 문제인가? 예전에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두 시간씩이나 회의를 해왔습니다. 문제에 대해 토론하느라 열을 올렸지만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했던 일을 돌아보니 문제의 근원이 되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려 들지도 않고 걱정이나 늘어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낭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질문 3. 문제를 해결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에는 회의에서 한 명이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왔고 여기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격앙되면서 주제를 벗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칠 때까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문서로 정리해 보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질문 4. 당신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당시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은 걱정을 늘어놓으면서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할 뿐 가능한 해결책 전부를 숙고한 뒤 제가 추천하는 방안은 이것입니다 라고 문서로 제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들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4가지 질문에 답하려면 사실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문제의 4분의 3 정도는 저와 상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마치 토스터에서 잘 구워진 식빵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이전에 비하면 3분의 1이 안 되는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는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겁니다. 내 친구 프랭크 베트거는 미국 최고의 보험 판매원이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걱정을 줄였을 뿐 아니라 수입을 2배로 올렸다고 말했다. 몇 년 전 처음 보험 판매를 시작할 때 제 마음은 무한한 열정과 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찌나 낙심천만하던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죠. 어느 토요일 아침에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 생각이란 자리에 앉아 걱정의 근원을 파헤쳐 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많은 고객을 만나지만 수익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객이 상품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일까지는 잘했지만 막상 계약 단계에 이르면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한번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면 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들을 만나야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2.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12달 동안의 기록을 뒤져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판매의 70%가 첫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 만남에서 계약에 성공한 비율은 23%였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심지어 5번 넘게 만나면서 시간과 공을 들였을 때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겨우 7%였습니다. 성공 확률이 고작 7%인 일을 하느라 하루의 절반 정도를 허비해온 셈입니다. 3. 해답은 무엇일까 명백했습니다. 저는 고객을 2번 이상 만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썼죠.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 한 번의 방문으로 거둔 실적이 2배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프랭크 베트거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험 판매원 중 하나다. 그는 금융 대기업인 필라델피아 퍼델리티에서 일하며 해마다 $100만 이상의 보험 계약을 성사시킨다.
한때 그는 포기 직전까지 갔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문제를 분석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 날개를 달 수 있었다. 당신이 직장에서 처한 문제에도 다음 질문들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감히 자신있게 했던 말을 반복하자면 이 질문들은 당신의 걱정을 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 1. 무엇이 문제인가?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3.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당신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 1. 사실을 파악하라. 컬럼비아 대학교의 호크스 학장의 말을 기억하라.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 2. 모든 사실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라. 3. 일단 결정을 내리면 실천에 옮기라. 실천에 집중하고 결과에 대한 걱정은 떨쳐버리라. 4. 당신이나 당신의 동료가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글로 적어보라. 1. 무엇이 문제인가?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3.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3부)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1장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 몇 년 전 메리언 더글러스가 수업 시간에 들려준 이야기는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그가 개인적인 이유로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가명을 썼다. 그는 2번이나 비극을 겪었다. 첫 번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더글러스 부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10달 후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쁜 딸아이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마저 5일 만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이은 2번의 시련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죠.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한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고 다른 의사는 여행을 권했다. 하지만 둘 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몸이 마치 바이스, 기계의 공작에서 공작물을 끼워 고정하는 기구에 물려있고 바이스가 저를 점점 옥죄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몸을 까딱하기조차 힘든 상황을 겪어봤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제게는 4살 배기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처연한 기분으로 앉아 있는데 아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배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저는 배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하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아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장난감 배를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완성될 즈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맛본 것입니다. 이후 저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났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계획을 세우고 골똘히 생각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에 빠지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는 배를 만들면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바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장, 계단, 방풍창, 블라인드, 문손잡이, 자물쇠, 물이 새는 수도꼭지 등 수리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2주 동안 작성한 목록만 무려 242개에 달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그 일을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또한 삶에 활력을 주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주에 2번은 뉴욕의 성인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고향에서는 공익활동을 하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여러 모임에 나가고 적십자와 같은 자선기관의 기금을 모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찰스 캐터링도 자동차의 자동 시동장치 개발을 시작했을 때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그는 얼마 전 퇴직할 때까지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제너럴 모터스의 부사장이자 회사 연구소의 책임자였다. 하지만 당시 그는 헛간의 다락을 연구실로 쓸 만큼 가난했다.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해서 번 $1,500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 나중에는 생명보험을 담보로 $500를 대출받기까지 했다. 내가 그의 아내에게 걱정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당연하죠.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니 걱정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왜 그런 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도서관과 실험실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걱정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신경쇠약을 앓는 일은 극도로 드물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치를 부릴 만큼의 여유가 없다. 바쁘게 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왜 걱정을 몰아내는가? 심리학이 밝혀낸 근본 법칙 하나가 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지금 상태에서 몸을 뒤로 편안하게 젖히고 눈을 감은 후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하라. 직접 해보라. 하나씩 차례로 집중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집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정의 영역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활력과 열정을 느낄 때 걱정으로 힘들어할 수는 없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마련이다. 이 간단한 발견 덕분에 육군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 중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정신신경증에 걸린 군인들이 후방으로 이송되면 군의관들은 이런 처방을 내렸다. 계속 바쁘게 움직이라. 환자들은 숨 돌릴 시간조차 없이
여러 활동을 해야 했다. 대부분 낚시,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댄스 등 5개의 활동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이들은 끔찍한 경험을 반추할 만한 틈이 없었다. 작업요법은 오늘날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를 마치 약처럼 처방하는 것이다. 새로운 치료법은 아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의사들이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주창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살아있던 시절 필라델피아에 사는 퀘이커 교도들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 어떤 사람이 1774년 퀘이커 교도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방문했는데 그는 정신병을 앓는 환자들이 열심히 아마천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요양원이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퀘이커 교도들은 일정한 노동을 했을 때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노동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다시 말해 바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질환 치료제 중 하나라고 말한다. 헨리 롱펠로우는 젊은 아내를 잃은 뒤 이 사실을 알아냈다. 하루는 아내가 편지를 봉인하려고 밀랍을 촛불에 녹이다가 옷에 불이 옮겨 붙었다. 롱펠로우는 비명을 듣고 달려가 아내를 구하려 했으나 결국 그녀는 화상으로 사망했다. 한동안 그는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돌봐야 할 새 아이가 있었다. 그는 슬픔을 무릅쓰고 아이들의 아빠이자 엄마 역할을 해나갔다.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놀았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시로 남겼다. 또한 단테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렇듯 바쁘게 지내는 동안 슬픔을 잊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막역한 친구 아서 헬럼을 잃고 행동에 몰두해야겠다. 절망 속에 시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썼다. 대부분의 사람은 코를 쳐박고 열심히 일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행동에 몰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난 뒤의 시간이 위험하다. 여가를 즐겨도 되는 자유시간, 가장 행복에 겨울 법한 그 시간에 걱정이라는 이름의 음울한 악마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때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무런 발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건 아닌지, 오늘 상사가 한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이러다가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바쁘지 않을 때 우리의 정신은 진공 상태에 가깝다. 물리학을 공부했다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라는 말을 알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진공 상태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백열전구의 내부 정도다. 전구를 깨트리면 자연스레 공기가 들어가 이론적으로는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운다. 텅 빈 정신도 채워지기 마련이다. 무엇으로 채워질까? 보통은 감정이다. 걱정, 두려움, 혐오, 질투, 부러움과 같은 감정은 태고의 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생각과 느낌을 몰아내버린다. 컬럼비아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제임스 머셀 교수는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걱정에 지쳐 쓰러지기 쉬울 때는 열심히 일하는 순간이 아니라 일과를 마친 다음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터무니없는 공상을 떠올리게 하며 사소한 실수를 과장해서 보여준다.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은 부하가 걸리지 않고 작동하는 모터처럼 베어링을 태워버릴 듯이
심지어는 산산조각을 낼 듯이 돌아간다.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대학 교수쯤이나 되어야 이런 진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대전 중에 나는 시카고의 한 가정주부를 만났는데 그녀는 생산적인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의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미주리에 있는 내 농장으로 가던 중 식당 칸에서 그녀와 남편을 만났다. 실명을 밝히지 못해 유감이다. 실제 이름과 주소가 없으면 이야기의 진정성이 떨어지지만 미처 그들의 이름을 알아두지 못했다. 두 사람의 아들은 진주만 공격이 있던 다음 날 입대했다고 했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걱정하느라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안전하기는 한 걸까? 전투 중일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만약 전사하면 어쩌지?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쁘게 지냈어요. 처음에는 하녀를 내보내고 직접 집안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집안일은 머리를 쓰지 않고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걱정을 멈출 수 없었죠. 어느 날 침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게는 매일 매시간 나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쁘게 만들어줄 새로운 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큰 백화점의 판매 직원으로 취업했죠. 제가 바라던 대로 되었어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가격, 몸 치수, 색상 등을 물어보며 저를 한시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일일이 응대하느라 딴 생각을 할 겨를이 1초도 없었죠. 밤이 되면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눕자마자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에 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어요. 그녀는 존 쿠퍼 포이스가 불쾌한 일을 잊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기술한 방법을 스스로 깨우친 것이다. 포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몰두할 때 편안한 안정감, 내면의 깊은 평화, 일종의 행복한 무감각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달래준다. 얼마나 커다란 복인가. 유명한 여성 탐험가 오사 존스는 최근에 걱정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나는 모험과 결혼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실제로 모험과 결혼할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녀는 16세에 마틴 존슨과 결혼하여 보르네오의 야생 정글로 향했다. 캔자스 출신의 이 부부는 사반세기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다. 9년 전 미국으로 돌아온 부부는 강연을 다니며 자신들이 찍은 필름을 상영했다. 어느 날 그들은 덴버에서 출발하여 해안가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비행기가 그만 산에 추락하고 말았다. 마틴 존슨은 즉사했고 오사 존슨은 중상을 입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오사 존슨을 모르고 한 말이었다. 3개월 후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을 했다. 그녀는 100번도 넘게 휠체어를 타고 청중 앞에 섰다. 왜 그렇게 무리하냐고 묻자 슬픔에 빠져 있거나 걱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지요 라고 답했다. 오사 존슨은 위대한 시인 테니슨이 100년 전 노래했던 진실을 스스로 발견한 것이다.
테니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에 몰두해야겠다. 절망 속에 시들어갈 수 없으니. 버드 제독도 같은 원리를 발견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미지의 대륙 남극에서 5개월 동안 홀로 지냈다. 그의 오두막은 자연의 비밀을 담은 거대한 빙하의 만년설에 파묻혔고 반경 160km 안에 살아있는 생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워낙 춥다 보니 숨을 쉬면 순식간에 얼어붙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다. 그는 홀로라는 책에서 삭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5개월에 대해 말했다. 낮이나 밤이나 칠흑같이 깜깜한 세상에서 제정신을 유지하려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야 했다. 밤에 랜턴을 끄기 전 내일 할 일을 대략적으로 계획해 놓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탈출용 터널을 뚫는 일에 1시간, 눈 고르는데 30분, 연료통을 정돈하는데 1시간, 음식을 저장하는 터널 벽 쪽에 서가를 만드는데 1시간, 장비 운반용 썰매의 연결 부위를 고치는데 2시간 등으로 해야 할 일과 소요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배분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목적 없이 하루를 맞이했겠죠. 그리고 목적 없는 하루하루는 무의미하게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 날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언급한 내용을 눈여겨보라. 목적 없는 하루하루는 언제나 그렇듯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 걱정을 할 때마다 이미 오래전에 효능이 입증된 노동이라는 훌륭한 약이 있음을 기억하자. 이는 하버드 대학교 임상의학과 리처드 캐봇 박사 같은 전문가가 한 말이다.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심, 망설임, 우유부단, 두려움으로 영혼의 마비 증세를 겪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병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 무척 뿌듯하다. 이를 통해 얻는 용기는 철학자 에머슨이 그토록 찬양하던 자기 신뢰와도 같다. 바쁘게 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다가는 찰스 다윈이 말한 위버 기버를 수없이 낳을 수밖에 없다. 위버 기버란 오래전부터 우리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고 실행력과 의지를 파괴하는 작은 악마다. 트램퍼 롱맨은 조바심치고 안달복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면서 위버 기버를 이겨냈다. 내 수업을 들었던 그는 월스트리트 40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그가 수업 중에 들려준 경험이 너무도 흥미롭고 인상적이어서 나는 수업을 마친 뒤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 요청했다. 이날 우리는 자정이 지날 무렵까지 레스토랑에 앉아 이야기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8년 전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짜증이 잦았으며 늘 조바심을 냈죠. 이러다가는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뉴욕 웨스트 브로드웨이 418번지에 있는 크라운 프루트 앤 익스트랙트 컴퍼니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우리는 1갤런 단위의 통으로 포장되는 딸기에 50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딸기를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판매해 왔죠. 그런데 갑자기 판매고가 떨어지더군요. 알고 보니 내셔널 데어리나 보든스와 같은 대규모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갤런보다 더 큰 배럴 단위로 포장한 딸기를 구매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판매하기도 힘든 딸기가
50만 달러 어치나 남아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100만 달러를 들여 딸기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35만 달러에 육박한 은행 대출금은 상환할 수도 기한을 연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될 수밖에요. 저는 캘리포니아 왓슨빌에 있는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께 상황이 변해서 파산할 지경이라고 설명했는데 제 말을 믿으려 들지 않더군요. 그는 모든 문제를 뉴욕의 사무실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물건을 팔지 못했다는 것이죠. 며칠 동안 설득한 끝에 결국 딸기 포장을 중지하고 샌프란시스코 청과물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로 했습니다. 거의 문제가 해결된 셈입니다. 그때 걱정을 그만두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걱정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고만 것이죠. 뉴욕에 돌아와서는 이탈리아에서 구매하는 체리부터 하와이에서 구매하는 파인애플에 이르기까지 오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되고 초조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절망에 빠진 저는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걱정을 몰아낼 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었죠. 제 역량을 다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씨름하느라 걱정할 틈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7시간 동안 일했지만 그때부터 15에서 16시간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자정 무렵까지 일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자정 즈음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피곤해서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석 달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때쯤 되니 걱정하는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하루 7에서 8시간씩 일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걱정이나 불면증 따위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옳았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여라. 그러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정신이 번쩍 날 것이다. 머지않아 몸속에 긍정적인 활력이 치솟으면서 걱정을 몰아낼 것이다. 바쁘게 일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 높은 약이 바로 이것이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1. 늘 바쁘게 살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시들어가지 않도록 행동에 몰두해야 한다.